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괜찮네요.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식중독. 이 식중독 언제 잘 걸립니까? 주로 한여름에 해산물 먹었을 때 좀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식중독 얘기가 들립니다.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남해에서는 폐류독소가 나와서 또 걱정거리인데 오늘 이 봄철 식중독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이고 행복한 아침은 건강한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의심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보통 식중독 이러면 여름 얘기구나 하실 텐데 봄철 식중독이 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 나눌 건데요. 화요일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는 장미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죠? 봄철 식중독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듣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여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요즘 월권인가? 왜 그러지?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일찍 오고. 사실 봄의 식중독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해줄 전문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동아 한방내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학교에서 아이들이 식중독 걸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학교가 또 휴교했다고 그러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만 하더라도 요즘 학교에서 식중독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원에 있는 뭐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전주와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나 뭐 여름도 아니고 추위도 덜간 봄철에 식중독이 퍼지나 싶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여름철을 생각을 하시기가 그쵸. 쉬운데요. 사실은 봄철에 식중독을 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네, 작년 한 해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한번 보더라도요. 네. 이제 무더위가 시작하는 6월 달쯤에는 한 달 동안 한 30건 정도,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38건, 그리고 8월 달에는 39건 정도였는데요. 네. 오히려 봄철이라고 볼 수 있는 3월에는 42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진짜 저희 그래프 보니까 그러네.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봄철에 식중독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식중독은 결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균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라고 하는 이제 균 이름이에요. 진짜 어려워. 균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균이 봄철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사실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 그다음에 또 살모넬라 이 다음으로 많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거든요. 굉장히 좀 흔하게 유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균이 또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이나 뭐 살모넬라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열을 충분히 가해주면 다 사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균 같은 경우는 생장 과정 중에 열에 굉장히 강한 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조리 과정 중에 균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이 포자가 깨어나서 다시 세균이 번식을 하고 이로 인한 독소가 또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독한 놈이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요 지금? 끓여도 안 돼. 보관을 잘해도 좀 그래. 뭘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란 얘기요 도대체? 그렇죠. 이제 보통 식중독은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열을 충분히 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관 역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60도씨 이상으로 보관을 하시고요. 차가운 음식은 이제 빨리 식혀서 5도씨 이하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도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빨리 식히겠다고 그냥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내부 온도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서 다른 음식들도 상할 수가 있거든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값도 많이 나올 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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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시 돈 걱정하시는 분.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고
막 두드러기가 나니까 이게 음식이 잘못됐다. 예. 식중독이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알러지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식중독이 걸려도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네. 뭔가 알레르기가 있어도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그 차이가 있을까요? 두드러기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식품을 잘못 먹게 되면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데 그걸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죠. 네. 네. 근데 피부가 가렵고 이렇게 입술이 퉁퉁 붓는 맥관 부종이라고 하는 두드러기도 생기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해당 식품, 이제 원인이 되는 항원성 식품을 섭취를 제한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제 피부에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제 위장 쪽 증상이 좀 가벼워요. 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럿이 식품을 먹었는데 오직 그 개인만 네. 두드러기가 생겼으면 이건 알레르기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식중독은 좀 다르죠. 원인은 이제 세균이나 독소가 원인이고 증상은 피부 증상은 가려운데 위장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탈수를 이렇게 수액을 맞으면서 교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네. 되고 심지어 간 독성도 나타납니다. 식품 알레르기랑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 네. 식품 알레르기는 개인한테 나타나는데 예. 식중독은 그 음식을 섭취한 집단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증상이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또 이쪽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봄이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매년 기온이 점점 상승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식중독 일으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온도가 이제 갑작스럽게 봄이 됐는데 곧 이제 요즘 그런 유머가 있어요. 봄, 여름. 그렇죠. 봄은 굉장히 짧고 여름이 길다는 거.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표현이 적절한데. 아니 무슨 조크를 저렇게 심각하게 봄, 여름. 나 깜짝 놀랐네. 연습을 좀 할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겨울철에 안전하게 먹었던 우리 어패류들이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그래요. 폐류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요즘 이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먹어왔던 것 중에 이제 뭐 굴, 바지락, 뭐 꼬막, 네. 또 홍합도 있고 피조개, 가리비 이런 것들은 봄철이 되면서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벌써 창원 쪽에서 폐류 독소 검출됐다는 그러게 뉴스를 말이에요. 저희가 이미 봤잖아요. 네. 네. 아유 무서워. 어. 네. 독이 3월 들어가 초부터 있잖아. 그런 얘기 들렸어요. 그러니까 폐류 독소. 그렇죠. 3월 초부터 이제 폐류 독소가 이제 확산이 돼서 이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 안정처에서 안전성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경남 창원 지역과 부산 감천 지역에서 폐류 독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뉴스를 나온 걸 확인해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폐류 독소를 조사를 해봤더니 경남 창원시 구산면 남포 지역 거기에서 담치류라고 있는데 담치류에서 마비성 폐류 독소가 기준치가 100g당 80 마이크로그램인데 거기를 초과해서 100g당 82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창원시 지역에 있는 이제 남포면 또 내포면 지역에 있는 양식어장이 있어요. 네. 18개 지역에서 양식어장에서 폐류 독소 채취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지금 심각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폐류 독소, 폐류는 알겠는데 지금 담치류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뭐예요? 담치류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아시는 홍합입니다. 그게 담치류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담치류 양식어장에서 양식을 하는 홍합은 원래 홍합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지중해에서 건너온 종인데 정확한 이름은 진주담치라고 부릅니다. 진주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급과니까 진주담치인데 진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장마차에서 홍합탕 드실 때 그 홍합이 바로 홍합이 아니고 진주담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홍합은 뭐냐? 그 자연산 홍합인데요. 네. 진주담치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통량이 적어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까지는 잘 안 오고 고급 음식점이나 아주 비싼 곳에만 납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드셔보셨어요? 한 번 딱 먹어봤습니다. 가봤구나 그런데. 아니 실제로 해녀들이 딴 자연산 홍합을 먹습니다. 이 폐류 독소 뭐 안전 조사를 계속 한다는 건 그만큼 먹었을 때 정말 위험하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먹었을 때 폐류 독소 좀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당연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폐류 독소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폐류들이 주로 먹게 되는 이제 먹이가 되는 것들이 플랑크톤이거든요. 그런데 봄철이 되면 이 플랑크톤이 유독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대량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류가 이 유독성
병원성 플랑크톤을 먹고 몸 안에 계속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폐류가 갖고 있는 독소다라고 해서 폐류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독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자막에 나온 것처럼 마비성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근육마비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제 호흡근도 마비를 시키게 되면 호흡곤란이 오면서 심하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폐류독소로 인한 사건이 한 6건 정도가 있었고요. 이때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한 46명, 그리고 특히나 아까 자연산 홍합 얘기했는데 이 자연산 홍합을 임의로 섭취한 5명은 사망에 이르기도 했어요. 무섭네. 오, 쉽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마비가 오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나요? 독성 이제 섭취한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응급조치를 얼마나 빨리 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독소 자체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호흡근 마비가 오면 인공호흡기나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시간 경과를 봐야 하는 거죠. 독성이 강한 거네. 이게 뭐 그냥 쉽게 먹었다가 생각보다 무서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개 종류를 다 떨면서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담치린 홍합, 굴, 바지락, 키조개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 맛있는 거. 그런데 이제 조개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하게 먹는 멍게, 멍게도 조심하셔야 돼요. 멍게는 그냥 생으로 먹는데 그렇죠. 날로.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이제 서늘했을 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는 멍게도 조심하셔야 되고 미더덕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요? 미더덕하고 비슷한 오만둥이라고 있어요. 귀엽게 생긴 미더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녀석들, 이런 해산물도 조심하셔야 돼요. 미더덕은 팔팔 끓여 먹어도 안 된다는 거. 아까 그거는 끓여도 그렇다고 그랬지.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 제가 내일 노량진에서 약속 잡아놨거든요. 회에다 소주 한잔 하려고.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긴장할 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해산물은 좀 어때요? 회 같은 거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폐류 독소의 측면에서 보면 플랑크톤을 먹었을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어류 같은 경우는 먹이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폐류 독소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젊디 젊고 이쁜 여자 입에서 회에다 소주 한 잔을 주려고 했다니까 내가 또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 뭐 너무 얼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왜 뭐 폐류독소 얘기하고 해산물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또 식중독을 원인이 되는 무서운 게 또 하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 얘기 들은 건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된대요. 네, 맞습니다. 채소도 이제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채소도 식중독 원인균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뭐 이제 해산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채소나 오염된 과일 껍질에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새싹 채소 아시죠? 집에서 새싹 채소를 길러 드시는데 농약도 이제 안 치고 직접 길러서 안전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 새싹 채소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는 기사들도 흔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새싹 채소가 자라는 온도가 20도 정도 돼요. 따뜻하죠. 항상 물을 주니까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새싹 채소를 만들 때 씨앗이 오염된 씨앗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균 오염된 씨앗 사용할 경우에는 새싹 채소 자체도 세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요즘에 저 유기농 채소 그러잖아요. 확실히 농약진 채소보다 유기농 채소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중독 면에서 보면 이 유기농 채소가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유기농자만 보면 장농처럼 되게 좋아하거든. 장농도 꼭 필요하지만 유기농도 진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돈 주고 그거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건데 얘가 오히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배신인데. 근데 우리가 저 유기농이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세척을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좀 덜 하게 근데 돼요. 그 안에 이렇게 무슨 알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기생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세균 검사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일반 채소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유기농 채소를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세균 측정을 일반 채소, 그러니까 상추부터 좀 자세히 좀 해볼게요. 그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사실 그냥 상추는
꼭 씻어 먹거나 꼭 세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는 것 중에 잘 하나죠. 씻어 먹죠. 저거. 네, 왜냐면 일반 채소에는 흔히들 농약이 좀 많이 묻어 있을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실제로 일반 채소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상추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들어 있는지부터 네.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굉장히 능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도 MC 될 때 저렇게 실험을 많이 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근데 지금 너무 잘해 이제. 예. 마치 자, 네. 실험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예. 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예. 일반 상추에서 네. 27,734. 와우. 네, 이렇게 검출이 됐어요. 저게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모르겠네. 보이시나요? 저희가 변기 막 이런 거 검사했었을 네. 때 거의 화장실 안에 있는 세균 정도 수치인 건데요. 네. 이게 사실 세척을 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추 자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 네,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저거 흐르는 물에 닦으니까 우리가 네. 먹을 때.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유기농 상추 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아까 그 2만 넘었고요. 그렇죠. 네, 27,774. 27,000 정도가 나왔고 네. 사실 유기농 상추는 저희 집에서도 그냥 대충 씻어도 된다. 그럼요. 오히려 좀 흙이 묻어 있는 게 더 깨끗한 상추라 그래서 너무 팍팍 문지르시는 거? 간혹 안 씻고 드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특히 유기농. 내가 키운 거니까 더 안심하고. 야, 이거 내가 키운 거야. 이러고 그치. 딱 따서 그냥 먹어. 이러는 경우도 어제 있거든. 비가 왔어. 다 씻겼어. 그냥 먹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은. 자, 저도 좀 덜 씻었었는데. 그게 또 저 어디 가면 여행 가면 기분이야 이러고 그냥 먹거든. 맞아. 맞아요. 야, 옛날에 삼겹살 딱 싸서 야 그냥 먹어. 뭐 옛날에 이러고. 다 흙 먹고 살았어. 막 이러면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 그럴게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우린 기다릴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기다릴지 모르겠네. 예.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래요. 측정을 하기 저희가 때문에 저 유기농 채소 지금 세균 측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 아까는 유기농 채소 아닌 거 했는데 일반 2만 채소. 7천 이상 나왔고요. 그렇죠. 사실 생각하기에는 네. 유기농 채소 너무 깨끗해서 씻지도 않고 세척하지도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맞아요. 86,617이 나왔습니다. 몇 배야 몇 배. 86,000이 넘었어요? 네. 야, 4배가 나온 4배. 거의 4배 가까이. 이건 뭐 너무 웬일이야. 그렇다. 이건 씻기 전이에요. 네. 잘 씻어 드시면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와. 뭐 씻기 이러면은 전이고요. 네, 그냥 일반 상추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예인 씨가 아까 네. 좀 더 박박 문질렀어요. 어쨌든 이렇게 높습니다, 수치가. 예. 네. 이번에 사과. 네, 한번 사과도 해볼까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어머. 일반 사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난 옛날에 저거 먹고 한번 쓰러진 이유는 잘 안 먹어. 예. 백설공주 시절이었던 것 같아. 사과. 자, 사과 요즘 저장해서 나온 거 맛있던데. 아, 맛있죠. 네. 사과도 우리가 꼼꼼히 뭐 씻긴 하니까 껍질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고, 요즘. 그쵸. 네, 그렇죠. 네. 일반 사과. 또 껍질째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저는 네. 웬만하면 껍질째 먹으려고 되게 맞아요.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 2,597이 나왔습니다. 어이, 비교적 이건 그래도 상추보다 괜찮네. 낫네요. 네, 일반 사과에서 아니, 상추보다 훨씬 나은데? 2천 얼마면, 그죠? 그러게요. 아무래도 구조상 네. 먼지가 묻기가 좀 그러니까 덜 묻죠. 상추 네. 같은 경우는 주름 같은 것들도 꾸불꾸불해서. 많고 맞아요. 솜털 같은 게 있는데 네. 상추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그럼 바로 유기농 네. 사과에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확실히 유기농 사과여서 그런지 그 네. 표면도 맨들맨들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네. 그래. 못생겼네. 확실히 차이가 좀 있네요. 맞아요. 예. 아, 근데 장애인 아나운서 엄청 이뻐졌어. 예. 갑자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엄청 이뻐졌어. 하긴 저 처음 유기농이 시작할 조금 투박하긴 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멘트를 그럴 때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자, 자, 이번엔 유기농 유기농 사과는 사과. 예. 유기농 사과야말로 진짜 그냥 드시는 분들이 정말 네.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상추보다 유기농 사과 그냥 드시는데 네. 나왔어요? 네, 19,068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높네. 몇 배 이상 다 그죠? 그러면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보이시죠? 유기농 이야. 사과 어. 깨끗한 줄 알고 그냥 드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어. 네, 진짜 높네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까 뭐, 그 약 때문에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하신 그대로 올 것 같은데요. 농약 자체는 인체에 유해하지만 식중독군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구입한 유기농 채소에 의해서 네. 식중독이 더 쉽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씻어 드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아니 그러면 식중독만 생각하면은 유기농보다 일반 채소나 일반 과일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갑자기 복잡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농약을 이렇게 꼭 쳐서 먹어라. 그런 식품만 구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농약을 친 것들이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오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농약 중에는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농약들이 과거부터 유통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친환경 농약이라고 해서 해충과 세균을 번식을 억제하는 대신에 인체에는 무해한 친환경 농약으로 만들어진 유기농 식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드시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이렇게 세균 수치가 높게 나온 걸 먹으면 우리가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런 유기농 채소들로 인해서 식중독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거든요. 그래요? 미국에서는 매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식중독의 원인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 채소로 인한 식중독이 거의 매년 2위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유기농 새싹 채소를 먹고 3,000명 이상이 식중독에 걸렸고요. 그중에 사망한 사람 수도 30여 명 정도에 이릅니다. 예. 아니 그렇게 이쁘게 하고 와갖고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하니까는 아니 그러면은 사실 저는 보통 뭔가를 이렇게 세척해서 먹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식초물에 담갔다가 먹는 정도거든요. 그거밖에 방법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싶네요. 네, 맞아요. 저희 집에서도 껍질째 먹는 사과가 몸에 더 좋다 그래서 꼭 식초물에 세척을 해서 먹고는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세균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또 한 번 실험을 통해서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번에 장갑까지 오른쪽에 꼈어. 보이시는 게 물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식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맹물이고 하나는 식초물이고. 식초물이에요. 그렇군요. 자, 먼저 유기농 채소와 그냥 일반 상추를 물에 세척을 흔히들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주로 세척하실 때? 그냥 뭐 수돗물 틀어놓고 네. 한 장 한 장 손으로 좀 씻죠 뭐. 그래, 저거 한 장 한 장 씻어요. 한 장 한 장 씻어야 돼요. 지금 하시는 게 물인 거죠? 네, 네, 그냥 그냥 물에다가 물. 하는데 뭐 많이도 안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물에 한번 휘 저어서 또 세게 하면 찢어진다고 혼나거든요. 자, 일반 채소 어떤지 확인을 해볼게요. 저 물은 깨끗했을까? 깨끗한 물이에요.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어머니는 찢어진 채소를 싫어하시는군요. 네. 자, 일반 채소,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흔히들 드실 수 있는 그거를 상추를 이제 물에 헹궈봤어요. 원래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27,00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씻지 세균 않았을 수치가. 때. 물에 세척을 했을 때 일반 상추의 세균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설마 더 나오진 않겠죠? 씻었는데. 잠깐 씻었어, 근데. 근데 너무 확실히 떨어졌네요. 그래요? 21,003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6천. 21,003. 살살 씻어서 그래요. 좀 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집에서는 여러 번을 그럼, 씻잖아요. 한 번만 씻는 게 아니고. 천대로 확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너무 실험 결과를 의식해서 부드럽게 씻으신 것 같아요. 저건 이제 유기농. 자, 이번에는 이제 유기농 채소를 역시 그냥 물에 살짝 저희가 씻어서 아까 저거는 그래도 조금 더 담궈놨어요. 네. 그렇죠. 시간차로 보면 그렇죠. 아까 유기농이 86,000 얼마가 나왔어요. 세균 수치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진짜 충격이었어요. 엄청나게 높았는데 네. 지금은 어떨까요? 살짝 씻은 거예요, 살짝. 네. 살짝 집에서는 씻었는데 저렇게 씻지 않죠. 더 열심히 씻죠. 물론이죠. 요즘 유기농보다 저희 어렸을 때 유기농은 더 문제였는데 그때는 인분을 줬어요. 그래서 대장균 감염이 굉장히 늘어났던 이유가 상추. 그러니까 농약을 살 돈들이 없었고 걸으면 줘야 되는 인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 기생충 감염의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기농 상추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남한 쪽 우리나라는 지금 저 아토피인데 북한 쪽은 아직도 그 기생충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기계가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네. 조금 오류가 나는데 조금 저희가 이따 앞서서 하죠, 유기농 상추, 세척하지 않은 상추를 바로 세균 검사를 했을 때 8만까지 수치가 훌쩍 뛰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물로 살살 헹궈줬던 유기농 상추가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기계가 이따 수치 나오면 바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식초물이나 뭐 이런 하여간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런 거를 그냥 따서 기분에 그렇지 저렇게 그냥 안 씻고 먹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제 생방송 실험이 이제 잠시 중단이 됐는데 지금 하셔야 될 게 식초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이제 제작진들이 이제 예상을 한 건 네. 식초물에 씻었을 때는 좀 더 세균수가 적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 주부님들도 이렇게 과일을 사면 식초에 넣어서 이렇게 씻는데 네.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발표해 순간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었던, 담가져 있는 물에 씻었던 상추가 7,241. 아까 유기농 유기농이죠. 상추.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오래 담갔어. 그러니까 네. 이 정도만 해도 8만에서 7천까지 떨어지는 거니까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집에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러게요. 이런 걸 사서 꼼꼼하게 씻으면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대신에 세균 묻어 있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식초물에 한번 담가볼 네, 거죠? 대망의 식초물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역시 일반 상추랑 유기농 상추 똑같이 저희가 네. 식초물에 대충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수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집에서는 훨씬 조금 더 오래 담가두죠. 이번엔 건져 놓으시네요. 근데 정확하게 보통 하기 저 식초물에 한 어느 정도나 담가두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또 너무 오래 담가둘 때도 있고. 네네. 어떨 근데 땐 이제 냄새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당연히 좀 오래 담가놓으면 좋겠지만 냄새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군요. 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땐 딸기 먹는데 식초 맛이 나. 네. 너무 오래 담가놔서. 또 하나는 희석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무조건 식초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냄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척은 깨끗하게 되는데 대신에 산에 의해서 나머지 영양소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그렇군요. 식초의 이제 살균 효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세트산의 농도가 최소 10% 이상은 돼야 네.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하는 양조 식초의 농도는 3에서 5% 정도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에다가 맹물에다가 양조 식초를 한 100대 1 이하로도 희석을 해요. 네. 그러면 살균 효과가 훨씬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로 씻는 것보다는 네. 식초 희석물에 씻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네. 또 하나 이제 정확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그 물은 살균 효과보다는 네. 세균의 이렇게 세척 효과가 네.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식초물로 씻으면 그런 네,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앞서 물에 일반 채소를 저희가 세척을 했을 때 2만 1,000이 나왔거든요. 네. 식초물에 또 세척을 했더니 9가 나왔습니다. 정말? 야, 네. 이거 효과가 확실하군요. 어머. 이렇게 수치가 뚝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런 물 확실하네요. 네. 와. 이 이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기농은 아까 7천 뭐 그랬나? 네, 7천 그렇죠. 정도. 네, 네. 이번에 이제 유기농 식초를, 그죠? 저것도 확 떨어지겠네요. 예, 상추물에 저희가 담갔다가 어느 네. 정도 세균이 줄어드는지를 지금 실험하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제작진은 식초를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효과가 아주 좋네요. 아. 이렇게 만지기만 했는데 향이 식초 향이 많이 굉장히 넣었구나. 강해요. 네. 그 보통 집에서 빙초산 많이들 같은 거는 하시니까 어때요? 사실 그 얘기하신 아세트산 농도로 봤을 때는 빙초산이 효과가 더 좋기는 한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빙초산은 산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영양소 파괴나 내지는 손 같은 경우에도 좀 화상의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적당하게만 빨리 담가놨다 빼시고 흐르는 네. 물에 다시 헹구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도 불안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 식초가 낫겠어. 예.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식초물에 또 했을 때 네. 214가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확실히 그냥 물에 세척을 했을 때보다 네. 다르네요. 유기농 상추도 7,000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확실히 7,000대에서. 네, 식초물에 세척을 하시는 게 훨씬 네. 더 깨끗하게 네, 채소를 즐기실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지금 예인 씨니까 생방 중에 이렇게 세균 측정하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주 빠르게 잘하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식중독이라는 게 꼭 먹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것만도 아니래요. 아,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무슨 화장품 때문에 걸린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보통 식중독하면 음식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을 통해서도 식중독균이 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식중독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여성분들의 메이크업 파우치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도 뭐 블러셔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그리고 립글로즈 같은 데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검출이 됐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뭐 페칼리스균도 있고 유박테리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포도상구균 뭐 이런 세균들이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페칼리스균이라는 경우는 보통은 뇌수막염을 잘 유발을 하고요. 유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는 세균성 질염 그리고 또 장염을 유발하는 굉장히 흔한 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런 균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견을 합니다. 화장품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 막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입술이 막 가려운 것 같았어요. 왜냐면 입술 솔은 안 빤 지가 오래된 거. 다른 거는 좀 빠는데 잘 안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잘 챙겨야 되겠네요. 그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365일 하루 24시간까지도 만지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그래요? 맞아. 예. 예전에도 보면 이제 집전화기 엄청난 세균이 산다고 했는데 집전화기는 송화기 부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죠. 침이 튀는 부분 그 부분에 세균 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화가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휴대폰의 일반 휴대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손이 오염이 세균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그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휴대폰에 있는 균주를 다시 손으로 옮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휴대폰 자체가 식중독균의 이제 번식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와서는 꼭 손 씻어야 되는 거고, 네. 그죠? 그리고 이 손을 아이들은 그냥 흔히 입에 문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좀 당황하면 이렇게 손톱 질근질근 씹잖아요. 이런 습관은 확실하게 좀 버려야 되겠다 싶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저게 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지역에 사는 이제 청소년들을 네. 대상으로 116개의 휴대폰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황색 포도상 규균을 포함해서 식중독균 2종류가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전화를 자주 닦으시고 네. 손도 깨끗하게 이제 씻는 상태로 관리를 하셔야 휴대전화로부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휴대전화가 꼭 화장실 들어가도 그 안에서 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손 안 씻고 그냥 오면 그대로 야 핸드폰 한번 줘봐. 그럼 그거 그대로 묻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 손도 안 씻는데 휴대폰을 씻겠냐고. 쟤는 정말 지저분한 거죠. 밤낮 끼고 있으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조사를 해봤어요. 또 측정할 거예요? 네. 아니요,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게 바로 세균을 배양하는 배지라는 건데요. 네, 보시면 배지, 네. 이게 바로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보시는 지금은 투명하죠. 황색 포도상구균이고, 네. 그리고 약간 이 검은 이 배지가 네. 바로 대장균입니다. 아우. 보이시죠? 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냥 이 정도로 까매요. 그냥 까만색인데 네. 저희가 또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스태프들 핸드폰, 휴대폰, 그리고 화장품 파우치 속에 있는 그 화장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좀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를 조사를 했는데 무려 3개가 바로 검출이 됐거든요. 자, 먼저 화장품 파우치. 네. 대장균이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껌껌하게 보이시죠? 네, 살짝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바로 세균이 올라왔다는 표시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선으로 보이는 검은 선으로 보이는 예. 면봉 문지른 대로 세균들이 쭉 묻어나서 네. 거기서 배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이지라고 했는데 베이지는 세균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잇감을 제공하는 방, 그걸 베이지라고 그렇군요.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스마트폰에서는 2개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황색 포도상구균인데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약간 이렇게 올라왔죠. 하얗게 올라온. 저 황색 포도상구균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식중독뿐만이 아니고요. 피부 질환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염증 같은 거나 피부염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2개나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 더럽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잘 소독을 한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네, 이렇게 뭐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보통은 저런 거 보여줄 때 현미경으로 이렇게 하고 세균이 막 움직이는 걸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그죠? 우리 현미경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화장품하고 휴대폰 얘네 뭐 식초물에 담글 수도 없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떡하냐, 할까요, 정말?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는 경우가 유통기한이 네. 지났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파운데이션이나 립글로즈 같은 액상 형태일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한 3개월만 지나도 금방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니까 유통기한 지난 건 다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립스틱이나 뭐 아이섀도우 같은 고형으로 된 물질들도 일단 나눠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쓰실 경우에는 솔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입술에 대지
말고 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런 화장 도구들도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세척을 해서 완벽하게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말지. 귀찮죠. 네, 그걸로 인해서 얘기한 대로 식중독이나 피부염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통은 항균 티슈로 핸드폰이랑 케이스까지도 깨끗하게 닦으시고 요즘 방수로 나온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냥 씻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핸드폰만 씻지 마시고요. 본인 손도 핸드폰 사용한 후에는 한 번씩 씻어주세요. 네. 우리가 식중독 얘기를 오늘 하면서 걱정은 식중독 이러면 건강 우리가 염려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남해 쪽에서 뭐 이렇게 어패류에 독소가 나왔다 이러면 아예 그거 안 드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고 아까 예인 씨도 그랬지만 수산시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아까 씻는 거 보셨죠? 씻으니까 확 줄잖아요. 그리고 그 업소에서 직접 요리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갈 때 조금 조심하면 이거 충분히 예방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팁을 지금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요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불을 합니다. 네. 예. 근데 너무 익숙해. 여자들 이런 게 너무 익숙해. 그렇죠. 저희는 멀티가 되잖아요. 이렇게 물 따르면 한마디지. 예, 오빠 깨워라, 오빠 깨워라. 한번간 시간이다. 야, 깨워라, 깨워라. 요즘 해산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맛있게 먹되 식중독 싹 예방하고 또 세균을 완전히 잡는 그런 안전한 조리법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요거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꼬막 봄채소 비빔밥을. 아우, 좋죠. 맛있죠. 진짜 맛있겠죠. 너무 안 좋지. 먹을 수 없죠. 꼬막 좋아하시죠? 아, 좋아해요. 네, 저도 꼬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꼬막 썰 있으면 꼭 들어가.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꼬막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오면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씻는 거. 그쵸. 씻는 게 고민이 되죠. 그쵸. 어떻게 씻으세요? 난 안 씻어봐서. 고민할 바엔 그냥 사 먹자. 제가 오늘 꼬막 진짜로 안전하게 잘 세척하고 해감시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일단은 이제 꼬막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꼬막이 사이사이에 요게 뻘이 좀 들어있죠. 흠이 패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굵은 소금을 넣은 다음에 손으로 꼭 고무장갑을 좀 끼셔야 돼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시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면서 요 안쪽에 있는 뻘들을 일단은 다 완전히 씻어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해감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쵸. 보통 해감 어디에다 시키세요? 저는 까만 비닐봉다리. 오, 그거 아주 잘하시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뻘 안에, 바닷속 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껌껌해야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다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물질도 다 뱉어내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신문지를 좀 덮어놨어요. 이게 좀 껌껌하게 하려고. 이 신문지 이렇게 좀 빼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뱉어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싱싱하네. 저희가 우리 일반적으로 소금만 넣고 뱉어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소금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요. 뭐 넣으세요? 아까 식초 갖고 뭐 하셨어요? 살균도 하고 다 하셨죠? 식초를 조금 넣고 같이 신문지를 덮고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소금하고 스테인리스가 서로 이렇게 산화작용을 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빨리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식초를 넣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물질이 빨리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강한 냄새 때문에 비린 맛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꼬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해감할 때 괴롭히는 우리가 거네. 소금만 쓰는데 식초도 같이 그쵸. 쓰면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식초가 대신에 굉장히 유용하네. 네, 식초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안 되고요. 한 2스푼 정도, 1스푼 정도 이렇게 양을 정해서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럼 한번 삶아볼까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물을 좀 펄펄펄 끓이고 있죠. 여기에다가 꼬막을 넣으세요. 아까 웃겼잖아. 물 부으면서 인사하는 거. 아유, 예.
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그쵸. 익숙해, 네. 익숙해.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 지금 올라오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을 조금 팔팔팔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어머님들이 또 였다가 소금을 또 넣으시는데요. 네. 저는 그냥 소금 안 넣고 요 방법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왜 한쪽으로 방향. 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꼬막을 딱 따게 되면 살집이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지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야 꼬막이 낭비 없이 딱 우리가 살집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방향을 몰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방향을 몰아주는데 속살을. 자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입을 좀 벌리고 있죠. 네. 요거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그럴게요. 네네. 내가 시킨 줄 알았어. 네. 자. 요거 할 때 여기 지금 청양고추예요. 네. 청양고추를 네. 이렇게 반만 갈르세요. 여기다 이제 넣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요. 얘 입 벌릴 때? 네, 입 벌릴 때. 왜 매운맛을 보여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청양고추가 갖고 있는 이 캡사이신이 네. 약간 매콤하잖아요. 그래서 그 꼬막이 갖고 있는 약간 비릿한 맛을 완전하게 없애줄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살집이 굉장히 맛있죠. 네. 그야말로 매운맛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네. 이제 찬물에 헹궈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시면 돼요. 한쪽으로만 되어 있죠. 깔끔하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네, 요리해볼까요? 꼬막 비빔밥을 만들 건데 맛있겠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꼬막 살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네. 건져내고 나면 요거 그냥 쓰시는데 살짝 한번 찬물에 바로 재빨리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혹시라도 요 살집에 있는 묻어있는 뻘을 네.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군요. 그만하셔도 이제 해도 돼요. 되죠? 너무 오래 삶으면 맛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렇죠. 살짝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네. 뭐 아주 간단해요. 이제 양념장을 먼저 만드는데요. 뭐 많구만. 간단해 보이지 않구만. 좀 다 많아서 그렇지. 아니 사실은 저렇게 해서 초고추장 비벼 먹어도 되는데 아유, 그래도 되는데. 저거 이런 얻어 먹는 선생님은- 사람 얘기고. 네? 이번 선생님은 더 맛있게 해주려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창 봄채소가 한창이잖아요. 네. 꼬막에다가 봄채소 같이 곁들이면 맛있거든요. 좋죠. 그래서 요거 달래를 준비하는데 달래, 아유. 요 달래가 네, 사실은 마음을 달래줘. 근데 약간 아린 맛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아린 맛을 없애고 생것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네. 이렇게 도마에다 올려놓고요. 네. 요 알뿌리 부분을 네. 칼날로 이렇게 눌러요. 약간 눌러주세요. 아우, 이렇게. 얘는 또 납작한 맛을 보여주는 거네. 네.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나면 네. 찬물에 한번 네. 요 눌러준 거를 한번 이렇게 헹궈주시면 이 안에 있는 아린 맛이 좀 빠지면서 달래 고유의 맛있는 향만 딱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여기다 썰어놓으실 거예요. 썰어놨어요, 네. 제가. 자, 그럼 요 썰어놓은 거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달래장이네. 요즘에 너무 좋죠. 아, 그쵸. 저는요, 맞아. 요 달래장에다가 양파를 꼭 넣어요. 다진 양파. 그래야 단맛이 조금 우러나서 훨씬 더 꼬막살이 맛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매콤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도 같이 먹는다 그러면 청양고추는 좀 빼주세요. 네. 저는 다진 청양고추 좀 넣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그리고 네. 이따가 간장 간장. 넣고요. 요건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많이 쓰시는 진간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간장만큼 네. 다시마 우린 물을 좀 넣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요걸 넣어줘야 짠맛이 조금 없애지거든요. 아하. 이렇게 하고 나서 맛있겠다.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시마 마늘 맛도 끓인 있으니까. 물이에요? 아니면 아니면 우린물. 그냥 예, 찬물에다가? 마른 다시마에다가 네. 찬물 넣고 30분만 우리시면 돼요. 그래요. 그다음에 다진파 넣고요. 다진파 넣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요 꿀인데요. 네. 제가 일단 설탕보다 꿀을 넣으면은 훨씬 더 꼬막살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일부러 꿀을 넣었어요. 그럼 돈 되면 그다음에 꿀 넣으면 좋지. 네, 참기름 넣고요. 네. 깨소금까지. 야, 양념장이 풍성하네.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양념장 그러면 조금 덜 뻑뻑한가 이러잖아요. 네. 요거는 약간 뻑뻑해요. 왜 이제 예전에 어머님들은 요거를 빡빡장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달래를 넣으세요. 그래서 빡빡하게. 이렇게 해서 달래만 비벼 드시니까 그 비빔밥만 비벼 드시는 게 아니라 네. 날김 요새 살짝 구워서 좋지. 요거 올려서 잡수시면 아주 좋잖아요. 아니 저 장만 해놓으면 그냥 먹겠네. 아이 그럼 원래 그 당군 신화에 곰이 마늘을 먹고 살아냈다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문헌 쪽 고찰을 보면 달래입니다, 달래. 달래요, 그게? 그래요? 마늘을 먹은 게 아니라 달래를 먹은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네. 그 달래 많이 드시면 사람 됩니다. 그럼
봄부터 달래를 먹고 100일이니까 여름쯤 사람 된 건가? 3, 4, 5. 그러네. 야. 봄에 나오니까. 아, 원래 달래였군요. 자, 그리고요. 네.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뭔데? 보통 우리 비빔밥 할 때 밥이 뜨거워야 좋겠다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봄채소가 들어갈 때는 봄채소의 그 향긋한 향을 뜨거운 김이 약간 없애주니까 약간 한 김 나간 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네. 여기에다가 밥을 듬뿍 담고 네. 사실 이렇게 꼬막 비빔밥은요. 네. 그릇마다 해서 각자 비벼 먹는 것보다 그득하게 담아서 네. 맞아. 쓱쓱 비벼서 나눠 드시는 게 좋잖아요. 한 군데다가. 네. 그러니까 비빔밥은 양푼에 비벼야 맛있다. 아이, 그쵸. 근데 제가 오늘 양푼을 갖고 올래다가 또 방송이니까 이렇게 예쁜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고요. 네. 자, 벌써 침이 고이네요. 살짝 한 김이 나갔기 때문에 밥이 아주 고슬고슬하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준비하시면 돼요. 돌나물. 아, 돌나물 아주 잘 돌나물 맞아. 돌나물. 아, 돌나물. 이 돌나물도 마지막 헹군물에 살짝 식초 넣고 살짝 헹궈냈어요. 네. 그래야 훨씬 더 신선하면서도 식중독 염려가 없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 미나리예요. 돌미나리. 아, 미나리. 미나리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네. 요게 오이채거든요. 오이채 요것도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아, 오이채. 그다음에는 요 주인공 꼬막. 어머. 꼬막살 듬뿍. 맨날 주인공 올려주세요. 빼먹을 때도 있어. 네. 자, 꼬막 올리고. 그다음에 세상에. 요거에다가 네. 쓱쓱 비비려면 아까 양념장. 예, 양념장 이렇게 넣고 세상에. 되는데. 어머. 요거 비빌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는데 세상에. 그냥 잡수셔도 되는데 네. 제가 아까 여기 김 있으면은 같이 싸 먹으면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김도 준비했거든요. 요거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싸서 잡숴 보세요. 여기 밑에 너무 그릇만 맛있겠다. 좀 지금 꺼내주시고요. 이제 저 비비고 계신데 돌나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돌나물을 찾아보면 돈나물, 뭐 돈나물 막 네. 그래요. 근데 돌나물이 표준어예요. 원래 한자 이름도 석상채. 이게 돌나물이 돌에 붙어서 번식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석상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돌나물이 표준어입니다. 네. 저 꼬막이요. 네. 요게 돌나물이죠, 지금? 네네네. 예. 예. 저렇게 해서. 근데 씻어가지고 좀 말리는 건가? 물기 빼는 거죠. 물기 신선한 빼는 거죠. 상태예요. 예, 물기만 좀 빼면 네. 되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돌나물 말린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거예요. 물기 빼는 거. 미나리는 왜 뿌리 부분은 먹지 않는다고. 아, 네. 것 같아요. 미나리가 중금속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식물입니다. 실제로 네. 보면 그 늪지에서 이렇게 여러 식물을 키워놓고 보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1등이 미나리가 중금속을 가장 잘 빨아들여요. 그런데 미나리에서 이렇게 흡수한 중금속이 대부분 뿌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미나리를 드실 때는 뿌리 부분은 제거하고 줄기부터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꼬막이 주인공이니까 꼬막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꼬막은 이제 껍질이 기와를 닮았다 그래서 네. 완흥자라고 했고요. 맛이 달아서 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꼬막은 성질이 따뜻하고 몸을 따뜻하게 데펴준다. 그리고 위장 기능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키고 몸의 허약함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꼬막이 이렇게 탱글탱글한 식감이 있는데 단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철분과 헤모글로빈도 많아서 빈혈에도 좋고 예. 또 이렇게 술 많이 드시면서 간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이 꼬막을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좀 맛 좀 보시죠. 네. 또 이렇게 그릇채로 원래 사실 비벼서 먹어야 되잖아요. 야, 이 꼬막이 예전에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네. 뭐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방송사 여의도에 있을 때 거기 가서 네. 잘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저 참꼬막 잘 못 보는데 요거 지금 참꼬막이에요. 참꼬막이요? 네. 제가 참꼬막이 있고 뭐 개꼬막이 있고 뭐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요새 나오는 건 거의 다 참꼬막인데요. 딱 집에서 제가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해감만 잘 시키시면 아주 맛있는 꼬막전, 꼬막 비빔밥, 꼬막 무침까지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제 별명이 꼬막 귀신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꼬막을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이 꼬막을 먹어보니까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식당에 가서 꼬막을 주문했을 때 너무 오래 삶으면 반려를 시켜요. 다시 삶아주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돈 내고 드시는데? 이유가
여기에는 주성분이 타우린이 있어요. 타우린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꼬막을 오래 삶으면 식감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타우린이 여러분들이 알듯이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고 또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또 숙취,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항노화, 항암 작용이 있는 셀레늄도 많고 또 영양분이 높으면서 칼로리가 낮아요. 단백질 높으면서 그래도 다이어트에 좋으니까 오래 삶으면 없어집니다. 적당히 삶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봄나물이 잔뜩 들어가서요. 이 향긋한 향이 꼬막과 상당히 조화롭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김을 싸서 먹으니까 네. 굉장히 또 맛있어요. 네네.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볐는데 사실은 입안에서 약간 매콤한 내음이 딱 묻어날 수 있는데요. 김으로 한번 감싸주니까 그 향이 좋아서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그래요. 이제 미나리도 들어갔잖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미나리가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요즘 굉장히 난리인데 미나리도 꼭 비빔밥 할 때 넣어서 드시게 되면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해로운 것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한 겁니다. 원장님 좀 드세요. 우리 레시피 한 번 더 보죠. 네. 야, 꼬막 비빔밥 정말 별미네요. 그리고 요게 돌나물이 또 한 수. 네. 자, 이거 먹으니까 뜨끈한 국물 생각나요. 그렇죠. 국물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딱 지금 드셔야지만 아주 맛있게 구수하게 드실 수 있는 바로 제가 봄동 된장국을 준비했거든요. 좋죠. 꼬막 비빔밥하고 궁합이 네. 아주 잘 맞아서 네. 이게 딱 한 끼로 차려내시면 오늘 저녁은 끝이에요. 저는 왜 웃었냐면 네.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줬는데 국물이 생각난다니까 참 사람이 욕심이 크다. 나 그 생각이 들어서 웃었어요. 네, 일단 봄동을 준비하시는데요. 네. 제가 아까 식중독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봄동을 세척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는 봄동을 이파리 다 뗀 다음에 네. 깨끗한 물에 한번 좀 담가서 안에 있는 흙 다 빼고 흐르는 물에 씻고 맨 마지막에 식초 한두 방울 넣고 헹궈내거든요. 그러면 완전하게 식중독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세척이 깨끗하게 되니까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봄동 이렇게 준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봄동 된장국 끓이면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넣는 게 바로 멸치. 그다음에 건새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다 어디 들어가 있나요? 바다에 아니죠. 냉동실에 다 어머님들이 준비하고 있죠. 원래 바다에 있었어요. 걔네가. 그렇죠. 예. 근데 냉동실 안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눅진눅진해져. 수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냉동실 안에 있는 그 다른 잡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요거를 딱 세균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른 팬에다 놓고 요걸 한번 볶아주세요. 네. 볶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쌀뜨물을 넣고 국물을 끓이면 굉장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근데 왜 여기 볶고 나서 또 약간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씁쓸하다 이런 맞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마른 팬에 한번 볶은 다음에 그걸 가루를 한번 좀 없애주셔야 돼요. 그럼 훨씬 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그렇군요.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다 볶아왔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일부러 저장했던 가을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럼 국물이 훨씬 더 많이 잘 우러나겠지요. 단맛이 나게. 무 넣고요. 그리고 이게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을 넣은 다음에 쌀뜨물 우리가 잘 쓰면 그죠? 그쵸. 건강도 지키면서 맞아요. 건강도 지키고 참 좋은데. 쌀뜨물을 넣은 다음에 채반을 하나 넣고 된장을 넣고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된장이 다 풀리고 나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집에서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대강 된장을 풀거든요. 그래야 훨씬 된장이 구수하게 좀 잘 우러나는 것 같아서. 자, 맞아. 이렇게 해서 뭐 넣는데 자꾸 풀어주세요. 스테인레스 넣기는 싫어. 맞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하고 놓고 난 다음에는 여기 뭐 아주 간단해요. 이제 봄동 집어넣어요. 그냥 넣으면 돼요? 국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이야 여기 지금 많이 올라왔다 하잖아요. 다 죽잖아. 여기 다 숨이 죽으면 네. 아주 딱 알맞은 양념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 파, 그다음에 약간의 국간장. 네. 요것만 넣으면 아주 맛있는 봄동을 끓일 수가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네. 이렇게 끓여왔어요. 좀 끓여왔어요. 네. 한동환 원장님, 봄동도 뭐 좀 재밌는 어원 없어요? 지금 이보은 쌤이 이렇게 발음을 봄동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표준어는 봄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봄동이 맞아요, 원래. 원래? 정말요? 원래 어원이 봄동의 어원이 봄동인 게 봄동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자라요. 네. 근데 보니까 마치 멀리서 보니까 소의 똥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봄에 나는 똥이다. 해서 봄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는 봄동이지만 봄동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발음은 봄동이에요. 그렇죠. 봄동, 발음 봄동. 자체는. 봄동. 네. 그게 이제 아나운서적으로 얘기하면 자음과 자음이. 어머, 갑자기 너무 재미없어졌어. 이렇게 좋았었는데. 화풀날 뻔했어요. 근데 봄동은 우리 몸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봄동이 이제 뭐 달래나 냉이와 네, 더불어서 이제 3대 봄나물에 속한데요. 이렇게 베타카로틴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항노와 항산화, 항암 작용도 있고 철분 함량이 식물인데도 꽤 높아요. 그리고 빈혈에도 도움이 되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인 생활할 때 육류를 드실 때 이걸 같이 드시게 되면 봄동에는 없는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 있고 또 육류에 많은 포화지방산 배출을 이렇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봄동과 이렇게 된장도 어울리지만 육류를 같이 드실 때 특히 뭐 돼지고기 삼겹살을 싸 드시거나 그럴 때 함께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동에 들어있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봄동을 많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네요. 근데. 너무 맛있네요. 수하죠. 난 술도 안 항상 좀 미안한 게 말 시켜놓고 계속 먹으니까. 잘 안 들려요, 사실. 너무 맛있어서. 이게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그래요, 지금. 네. 아우, 너무 시원하고. 시원하면서 깊은 맛이 좀 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오, 깔끔하면서. 아니 지금 저쪽은 따뜻한 거죠? 네. 여러분들 식혀서 드셔보세요. 더 맛있습니다. 더 맛있어요. 그죠? 우리는 차가운 거 넣어서 너무 대놓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너무 맛있네요. 봄동 된장국 씹어도 되게 맛있다. 맛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봄동이요 가장 단맛이 많이 우러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장국 끓여 드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제가 멸치를 건져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발라내고 한번 볶아서 넣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잡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멸치도. 약간 단맛도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봄동이 단 데다가 네. 아까 무 넣었잖아요. 무의 단맛이 또 그렇구나. 우러나서 훨씬 더 국물 맛이 깊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우가 조금 있으니까. 네, 건새우도 건새우. 있잖아요. 아니, 네. 얘만 해서 먹어도 되겠어. 다른 반찬 필요 없는 것 같아. 그죠? 멸치도 되게 식감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다 두부나 그런 것만 좀 넣어줘도 네. 영양소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서 아침에 바쁠 때 아유. 봄동 된장국만 먹어도 이렇게 그냥 해준 대로 먹어요. 뭘 자꾸 넣으라고 하지 말고.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뭘 다시 끓여오라고 그러고. 아유, 진짜. 이런 채소들을 먹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식중독 예방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꼭 식초물에 한번 마지막에 헹궈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네. 당장 식초 사러 가야 되겠어요. 식초가 중요하네. 맛있다. 저렇게 그대로. 완성이 됐어요. 맛있어요. 봄동 된장국 꼭 한번 권합니다. 드셔보시고요. 그러게요. 오늘 꼭 한번 만약에 끓여보세요. 조심했는데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도 중요하죠. 사실 식중독에 걸리고 나면 장 점막 그 세포들이 다 손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점막도 손상이 크고 따라서 뭐 소화의 흡수나 내지는 소화가 되는 기능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먹었던 음식 그대로 먹으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더 심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간이 잘 돼 있지 않은 미음이나 죽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만 먹으면 바로 설사한다라고 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탈수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반드시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지거나 구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약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사제. 쉴 새 없이 화장실 맞아요. 들락날락 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식중독에 걸렸다라고 하면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임의로 약국 가서 지사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설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아프다, 힘들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장 안에
안에 있는 세균과 그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길인 거거든요. 그런데 임의로 지사제를 먹으면 오히려 이 독소나 세균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어떤 종류의 식중독은 지사제나 아니면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사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에게 어떤 종류의 식중독인지 진료를 받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토사물. 구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그냥 치우시는 경우 있는데 토사물에도 역시 세균과 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닐장갑 끼시고 봉투에 따로 담아서 버리시고요. 그 이후에 반드시 뭐 락스 같은 것들 이용하셔서 깨끗하게 소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응급처치로 이온음료 같은 거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온음료 괜찮죠. 이제 실제로 우리 최근 NaCl,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 0.9%거든요. 그래서 일반 맹물만 드시는 것보다 구토 설사하면서 전해질이 깨지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사서 드셔도 좋고 이온 음료가 없으면 집에서 소량의 소금과 설탕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분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식중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맛있는 요리까지 맛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 오늘 좋던데 계속 좋은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봄 기운이 조금 더 짙어져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른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침 공기는 여전히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어떤 옷을 챙겨 입어야 하나 고민 많이 되시죠?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위해서 얇은 겉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2도, 경북 의성은 0도로 다소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이 17도, 경북 의성은 22도까지 올라 온화한 봄 날씨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도, 강주 20도, 대구 21도, 강릉 22도로 올 들어 가장 높겠고요. 4월 중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비교하면 기온이 많게는 2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은 세종과 충북에서 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돼 중서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 들어 잠시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도 잠시 밤사이 국에 미세먼지가 유입돼 먼지가 흩어지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안개가 유입돼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낄 수 있겠고요. 영동 지역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게다가 영동과 일부 전남,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없도록 주변 불시 점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메마른 대기를 달래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엔 북서쪽 찬 공기가 들어와 금요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날 괜찮다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산책 꼭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밤이 되면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